우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로 이제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강을 다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원래 이것이 사실은 2019년 작년에 이것을 100주년이니까 작년에 맞췄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21년에 겨우 이제 개관을 하게 되니까 내년 1년이 바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서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이 아시다시피 우리 무장 독립투쟁, 독립전쟁 100주년입니다. 이 무장 독립투쟁, 독립전쟁 100주년을 좀 기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사업으로 아마 금년에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만약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짧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오신다면은 홍범도 장군, 청살리 또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고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사업이 또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일종의 후손으로서 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네. 이 역대 장학 사업 중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요. 저도 장학 사업 많이 했습니다. 다 아다시피 우당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 심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한 거는 너무 안이했다. 그냥 그냥 돈 걷어서 그냥 나눠줬을 뿐이지 무슨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하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번에 이 민하엽 이 장학생 선발은 굉장히 사실 뜻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 참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어요. 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또 심지어 소외됐던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거기 이번에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주는 것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수여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족 화해 협력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때는 가장 바텀 라인 이것을 어디다가 두느냐,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다시피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뭘 가졌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의 민족 화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라인을 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양반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를 저한테 언급한 사실도 있지만은 제가 종합을 하면은 친일파를 많이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족 정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친일 진짜 악질이 있어요. 반민특위 여기 몇 명이 했습니까? 690명을 라인으로 정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친일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숙제로 남은 것은 그것조차 안 한 것이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을 690명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친일파를 5,000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과유불급이 된다 이거예요. 많이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만들면은 역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친일을 한 격이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역으로 친일파를 더 친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바텀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 라인이 저는 생각할 때 반민특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친일파를 규정을 했어요. 그 규정에 의하면은 680명이 됩니다. 그러면 680명, 반민특위에서 690명, 요 정도 선에서 그런 거에는 아주 엄격하게 응징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뭐 이렇게 생활의 방편으로 친일한 거 이것까지 다 친일을 하면은 나는 이것은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이성적인 민족 화해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크게 한 발을 내디뎠어요. 크게 한 발을 내디뎠어요. 특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에게 우리는 5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고 70년만 따로 살고 있다. 이거 해결하자. 저는 그 이상의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우리에게 지금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제약을 풀자는 건데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유엔 결의가 생겼잖아요. 저는 미국 문제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엔 회원국이에요. 우리도 유엔 결의할 때 같이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유엔 결의를 풀 때는 그 결의의 목적이 뭐인지 그 목적이 풀어져야 결의 자체도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풀리질 않고 있거든요. 그 풀리지 않는 열쇠는 뭐냐? 비핵화 문제입니다. 비핵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그 결의를 무시하고 너희는 민족 화해 차원에서 우리끼리 그냥 해보자. 결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북한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설득 많이 했겠죠. 근데 좀 더 진지한 설득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꾸 지금 우리 스스로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 하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 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국가 이익에 맞게 선택을 하고 이걸 요리해 나가느냐 이런 사고를 갖자 이거예요. 꼭 양자택일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설득을 해야죠. 왜냐 우리 지금 무역 파트너가 제일 큰 고객이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다가 지금 물건 팔아야 할 텐데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관계가 악화가 돼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이번에 그 사드 이것을 보니까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또 독재 국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민간 경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이 권력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요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설득해서 묘안을 찾아내야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신뢰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나는 김홍걸 의원은 그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산을 그냥 자주 써먹으면 또 안 돼. 아주 귀중할 때 한두 번씩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 협력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민족화해 협력, 좋습니다. 이 이사장이 김홍걸 의원만큼 자산이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하면서 북한하고 항상 좋은 생각을 갖도록. 네. 예?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고 정부가 할 거 없이 김홍걸 의원을 도와줘야 할 거.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 문제는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 이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우리 생전에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숙제를 남겨도 좋고 이거는 꾸준히 추진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꾸준히 추진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계속해서 피차, 화해, 협력 이런 무드를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설령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그래도 통일하자 할 때 북한에 있는 2천만 거기 민족이 국민 투표를 해서 통일하자고 해야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조건에 그 사람들이 국민 투표해서라도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적의를 안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합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는 계속해서 화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협력을 해 노력을 경주해야 진정한 통일이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서두르지 말자. 먼저 우리가 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젊은이들에게도 저는 무슨 우리가 무슨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무슨 어떤 방식으로도 강제로 통일할 수는 없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다 자꾸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대면 접촉을 통한 어떤 경제 구조는 점점 그 율이 떨어지고 언택식의 것이 뭐 이제 직장도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장 일을 다 할 수 있는 뭔가 굉장한 변화가 온다 이게요. 그 변화가 올 때 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게. 왜? 우리가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정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자꾸 풀어주라 이게요. 그래서 미리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자 하는 것을 정부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기업이 마음대로 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기업은 풀어만 주면 마음대로 뜁니다. 그 마음대로 뛰는 가운데 뭔가 거기서 생산해낸다 이거죠. 지금은 정전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니라 정전 상태예요. 그래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종전은 일단 하자 이게. 그리고 종전은 비핵화와 첫 단계다 이게. 응? 지금 정전인데 전쟁을 끝내자. 전쟁은 다시 하지 말자 하는 약속을 하고 그런 뜻에서 너희들은 이제 핵무기가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그 비핵화가 다 해결이 될 때 평화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그래서 난 단계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정전인데 정전은 언제든지 정전이 일시적으로 정전이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또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비핵화하고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평화협정으로 간다.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괴로움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IMF보다도 더 아마 어려운 그런 터널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냐? 저는 계속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를 해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그동안에 파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이제는 자연을 좀 순화시키는 가운데에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기존에 우리의 실력,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더 발전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모든 힘을 합쳐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민족 화해 협력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민족 화해할 뿐만 아니라 남쪽 안에서도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남남 갈등도 민족 화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가릴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또 김대중 대통령처럼 순환을 당하면서도 순환을 복수로서 해결하지 않고 순환을 극복하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큰 마음, 넉넉한 마음을 우리 다 함께 갖자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